어, 안녕하세요. 이제 선박해양공학개론 우리가 줌에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30분씩 복습하는 그런 걸로 올리기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30분짜리로 원래 우리가 1시간 15분 수업인데 그것보다 짧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얘기 빼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선박 규정 관련한 내용이고요. 선박 규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규정 같은 거 없이 마음대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고, 우선 짐을 많이 실는 거를 목적으로 배를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짐을 많이 실다 보니까 다른 뭐 안전 장비들 그런 건 최대한 배제를 할 거고요. 짐 실을 공간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성 같은 거 그런 것도 무시를 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짐을 실는 목적은 더 잘 달성하겠지만 규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환경이나 아니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의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 규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국제적 규정은 어디서 만드냐라고 하면은 국제해사기구라는 데가 있고요.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리타임이 이제 일반적으로 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을 마리타임 우리가 해운이라고 많이 하는데 해운 관련한 일들을 주로 마리타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를 가지고 짐을 옮기는 일에 대한 일을 하는 기구가 국제해사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토는 뭐 안전하고 얘는 사고 같은 거에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얘는 뭐 어떤 사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 안전한 거.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안전, 효율, 환경, 뭐 깨끗하다고 하니까 한자로 써야 돼. 청결 아니면 환경. 주로 이런 거를 다루는 기구고요. UN 산하 기구 중에 뭐 우리도 알고 있는 유네스코라거나 유니세프나 아니면은 WHO 같은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UN 산하 전문 기구가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배에 관련해서 항공이 아니라 배에 관련해서 안전 여기 시큐어 보안이라고 잘 번역을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안전하고 다른 거죠. 그다음 해양 오염 방지를 다루는 그런 기구고 194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해운 분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를 가지고 짐을 옮기는 분야의 기술적인 그런 자문을 하다가 배에 대한 사고가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뭐 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배를 좀 안전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제적으로 왜냐면은 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해운을 잘 쓰진 않아요. 그런 나라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해운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운송을 하는 거는 국제적으로 갈 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아무리 만들어봐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배에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지구의 바다 중에 뭐 대부분은 주인이 없는 바다거든요. 우리가 공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여러분들이 공해상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뭐 원자력 폐기물을 버리고 해도 누가 그거를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본다고 해서 뭐 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뭐 한다면 하겠지만. 그래서 주인 없는 바다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바다에다 주인을 놔줄 수는 없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국제기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한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국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각종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58년도에 협약이 발의되고 82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지금 WHO가 아니지. IMO 수장은 저기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IMO는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박 해양공학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고 그 다음에 IMO 모의총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있다 보면 한 번씩 들어볼 텐데 네, 이렇게 모의 IMO 총회라는 게 있고요. 올해도 하고 있네요. 네. 예선 접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은 찾아보시고요. 한번 뭐 준비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선박 해양 공학 분야가 아니라 IMO이기 때문에 뭐 경제학이라거나 뭐 다른 분야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잠깐만 근데 우리는 저기잖아. 30분짜리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떠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O 총회에 있고요. 이제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해운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도 있고 안전도 있고 아까 보안도 있었고 다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줄게 니들이 좀 그걸 따라줘라라는 거고 뭐 오염 방지도 물론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겠죠. IMO 소개 영상인데 저기 IMO 공식 그 계정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분야별로 쪼개서 설명을 잘하고 있거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항해 관련한 규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둬도 알아서 항해는 잘해요 배들이. 왜냐하면 짐을 옮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짐을 잘 옮기려면 항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추가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충돌 방지. 왜냐면 바다에 배가 나가면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나가면은 다 정해진 길로 다녀요. 자기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큰일이 나니까 우리가 항로라고 해서 특히 항구 근처 같은 데는 뭐 배가 이렇게 가는 라인, 이렇게 오는 라인 자동차 차도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좌측 통행인지는 잘 모르겠네. 항구마다 다른. 하여튼 이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데 얘를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너는 저쪽에서 오고 있다. 그거를 서로 잘 알아야 이게 통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혹시 쟤가 내 쪽으로 배가 오고 있는데 이게 나랑 충돌하는 벤지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빨라서 따라잡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모를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된 데는 67년도에 저기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에서 제정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규정된 거는 71년도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배의 속도는 이 정도 아니 뭐 이 안전 수역에서 이 정도 속도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충돌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선박 시야는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배가 소리가 뿌뿌 어떤 식으로 나면은 그게 뭐 어떤 신호다 그런 것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년도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솔라스라고 써져 있죠. 솔라스가 해양에서 인명의 안전에 대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 그럼 선박이 잘 안 넘어가야 되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파도 중에.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배가 뭐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구명을 하냐. 통신 장비는 어떻게 살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쭉 있어요. 그거 다음에 이제 화물 관련해서 아니면 승객 관련한 안전 규정들도 IMO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위험 물질들, 배를 통해서 옮기니까 비행기로는 위험 물질 잘 안 옮겨요. 왜냐면은 저번에 저기 어디 배터리 불나가지고 비행기 추락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솔리드 벌크면은 뭐 저기 밀가루 같은 거 그런 거 옮기는 것들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안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승객 안전 관련한 건데 여객선이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구명정 타고 탈출을 하는데 쭉 사고 사례들을 훑어보니까 여간한 크기의 사고면은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는 이 배에 남아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구명정은 우선 작으니까 파도가 심하면 뒤집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조종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그 다음에 통신 장비도 뭐 별로 신통치 않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배 자체가 사고가 나도 그 성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생존성을 확보를 하자라는 게 배가 사고가 나도 여객선이 사고가 나도 일정 크기 이하 사고면은 스스로 안전하게 항구로 귀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세이프 리턴 투 포트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솔라스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가 가라앉았으면은 이제 수색도 하고 구조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최소한의 어떤 구조 장비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나 수색을 할 때 어떤 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기 바다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가라앉았으면 배가 가라앉았으면 그거를 뭐 누가 구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할 때 누가 이 책임을 갖고 권한이 생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배가 뭐 저기 태평양에서 어디서 가라앉았다. 칠레 앞바다에서 그럼 칠레에서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박 설계에 관련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흘수선에 대한 국제 협약이거든요. 줄여서 ICLL이라고 해요. 그래서 ICLL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에다가 네 맘대로 짐을 가득 실으면은 배가 물에 많이 가라앉겠죠. 짐을 실으면은 중량이 커져서 배수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제트 커브 그려봤으니까 알겠지만은 건현은 물 위로 나온 선체 그거예요. 선체 높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짐을 가득 실으면은 배가 더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원래 이게 건현인데 건현이 줄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제트 커브 그려봤으니까 건현이 커지면은 배가 더 안정적인데 건현이 줄면은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짐을 실 때 네 맘대로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너무 많이 가라앉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선만큼 이상으로 짐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제안을 한 게 ICLL이에요. 그래서 배 옆에 보면은 다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이런 마크가 여기 가운데 선 있죠. 배에 짐을 더 실어서 이 선 위로 수면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ICLL에서 제안하는 기본 내용인데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배수량이라는 거는 물의 부피예요. 근데 배 중량은 정해져 있고 배 부피는 물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은 그게 중량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 부력에서 배웠죠. 근데 배가 어디에 있냐 따라서 물이 밀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부피죠. 근데 밀도가 수온이랑 그 다음에 염도라고 해서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 뭐 열대지방이다, 여기 트로피칼, 열대지방이다, 아니면은 템퍼레이트, 온대지방이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 수온이 달라질 거고 민물이다, 소금물이다 해도 밀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TF는 열대지방이고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밀도가 제일 작을 때예요. 물이 제일 가벼울 때.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량을 맞추려면은 배수량이 커져야 되겠죠. 그럼 그 배수량을 키우려면은 배가 그만큼 더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배가 더 가라앉으니까 라인이 제일 위에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기준인데 이 라인이 기준인데 여러분들이 열대지방에 민물에 열대지방 민물이면 강이겠죠. 거기에 이 배를 끌고 가면은 요 정도까지는 수면으로 올라와도 된다. TF 선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F 프레시워터 그냥 일반적인 다음에 열대지방 바닷물 뭐 여름에 온대지방 겨울 제일 물 밀도가 큰 거는 염도도 높고 수온도 낮을 때겠죠. 그래서 겨울에 북대서양은 특별히 흘수선이 더 낮게 나옵니다. 그게 ICL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우리가 배에 태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겠죠. 아무나 태우거나 뭐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 규정들도 IMO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오염 방지 내용인데 마폴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선박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름으로 인한 거 오염 방지, 뭐 유조선이라거나 뒤에서 얘기할 연료로 쓰는 기름의 유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성 액체들을 운송을 한다 했을 때 그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수나 쓰레기 그런 거 배출, 공해물질 배출에 대한 것도 다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 기름으로 인한 오염 방지인데, 우리 유조선 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선체가 하나였어요. 껍질이. 그러면은 구멍이 나면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선체를 이중으로 하는 걸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도 바깥 선체에만 구멍이 나면은 안에 거는 멀쩡하겠죠. 적어도 유출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구멍이 둘 다로 났을 때, 두 선체 다 뚫려버렸을 때, 두 선체 다 구멍이 났어도 기름이 최소한만 유출되도록 이 탱크를 구역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 구역 중에 하나만 유출이 되고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흘수선 계산이고, ICLL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흘수선 협약 관련한 내용이고, 상세 내용 중에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리자. 왜냐하면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얘기했죠. 선박의 형식을 우선 A형, B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A형은 선박이 액체 화물만을 운송을 하고, 그 화물 탱크도 잘 밀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침수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유조선인데, 유조선 같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기름 탱크를 안에 기름 가득 채워놓고 걔를 밀봉을 했잖아요. 뭐 뚜껑을 쉽게 열고 다니진 않겠죠. 기름 들어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배가 기울거나 뭐 폭풍우가 불어도 물이 거기 들어올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배를 A라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배는, 그러니까 화물칸으로 침수가 될 수 있는 배들은 B형 선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A형 선박에 대해서, 배 길이에 대해서 A형 선박에 대해서 길이가 있으면은 표준 건연 값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B 선박도 길이랑 건연이랑, L이라고 썼네. 길이랑 건연이 뭐 200m면은 건연 뭐 3m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B형 선박이 침수가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침수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건연이 더 커요. B형 선박이. 무슨 얘기냐면, 침수가 될 수 있는 배들은 수면에서 배 갑판까지의 거리가 좀 더 길게 잡아서 설계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상세 내용들인데, 이제 뭐 방연계수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배가 뚱뚱하면은 건연을 좀 더 키우고, 뭐 배 깊이에 대해서, 깊이라고 하면 건연 더하기 흘수죠. 그래서 특별히 배가 깊이가 큰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배가 높이 방향으로 선체 치수가 큰 배들은 건연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것도 설명은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전통적으로 선박 설계를 할 때 선수랑 선미가 조금 더 튀어나오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 곡선을 우리가 현호라고 하는데, 시어라고. 근데 이게 요즘 없는 배들도 있어요. 그냥 배가 평갑판으로 갑판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갑판이 제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극단적으로 현호가 있어서 요새는 그냥 일자로 갑판을 만든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현호보다 갑판이 낮아진, 앞선미 선수는 갑판이 낮아진 그런 느낌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준다라는 게 현호에 대한 수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형, B형 선박에 대한 표준 건연 값이 정해져 있는데, 배의 형상에 따라서 걔를 좀 더 키워주거나, 줄이진 않아요, 주로. 키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 이 배는 이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건연이 최소 몇 미터는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요구되는, 이렇게 배를 그려놓고, 이 배는 규정상 봤을 때 최소 건연이 예를 들자면은 4m야 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재가지고 4m 위치에다가 아까 봤던 그 마크를 땅 하고 그려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위로, 우리가 물이 올라오면 안 된다. 배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정해지겠어요? 밑에 흘수가 정해지죠.
그래서 먼저 홀수부터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배의 깊이, 우리가 배의 높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깊이 값이 있으면은 규정에 따른 최소 건현이 나오고 거기서 깊이에서 건현을 빼준 힐수가 실제로 이 배가 달성할 수 있는 규정상 최대 힐수가 되는 거죠. 물론 얘보다 낮게 이 정도 수면에 오게끔 짐 싣고 다녀도 규정상 문제 없어요. 오히려 걔보다 더 깊게 찰 정도로 짐을 많이 실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부분은 좀 날씬한 대신에 부력이 작으니까 최소 선수 높이를 건현이랑 다르게 따로 또 지정을 해주는 식이 있어요. 뭐 식까지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배들 보면은 배 앞쪽이 이렇게 생긴 배들이 있거든요. 선수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실제 수면은 여기겠죠. 우리가 선수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규정상 건현은 이 정도인데 최소 선수 높이 규정은 또 새로 계산을 하면 얼마 값이 나와요. 그 값이 건현보다 클 때는 선수를 올려줘야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수 룰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선수 룰이라고 써요. 영어로는 포워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폴로 돌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IMO 규정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의 상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폴, 아까 아이실레 얘기했고, 지금 마폴로 넘어왔는데, 마폴은 여러 가지 부속서라는 걸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마폴 1, 2, 3, 4에서 6까지 있는데, 첫 번째 기름, 아까 기름 유출 얘기했죠. 되게 오래됐어요. 83년도고. 그 다음에 뭐 액체 물질, 그 다음에 배에서 내보내는 오수, 폐기물 그런 것들, 뭐 이해는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좀 많이 있는 게 대기 오염 물질인데 우리가 3주차인가 그때 선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뤘던 내용들 그대로예요. 그래서 부속서 6이 해운산업에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상세 규정들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중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우리 스크러버 얘기할 때 썼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거 있고 연료유 품질. 이거는 이제 주로 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연료유 기름에 황이 적게 들어가 있는 걸 써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우선 오존 얘기부터 하자면은 실제로는 오존층에 대한 그게 규제가 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관측을 했더니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서 거기 상공에 오존층이 우리나라 다 오존층은 있어요. 세계 지구 전체에. 근데 남반구에서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랑 남극 근처에 오존층이 얇아졌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주 쓰고 있는 프레온가스라는 게 있는데 주로 썼던 게 헤어 스프레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냉장고 에어컨 냉매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봤을 때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얘네들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1987년도에 발효가 돼서 선진국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고 쓰는 것들 있죠.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어쨌든 마폴에서도 배에서 쓰지 마라 라고 금지를 했죠. 그래서 오존층이 뭐 하는 건지는 설명을 제가 그냥 안 했는데 짧게 얘기 드리자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자외선이 더 많이 지표에 내려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피부암도 걸리고 백내장도 걸리고 뭐 환경에도 안 좋겠죠. 자외선이 되게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많이 쪼여서 좋은 건 아니니까. 아무튼 오존층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부속서 12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저번에 우리 환경 얘기할 때 했던 거니까 특히 황산화물 얘기했었죠. 질소산화물도 이게 스모그를 만드는 그 원인이 되니까 얘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배출량 제한을 하고 있고요. EEDI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25년도까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이거 발효될 때요. 2000년 초반인가 2010년인가 근데 거기 대비 반절 이하로 이산화탄소를 내게끔 지금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질소산화물은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냐면은 출력 130kW인데 이게 마력으로 치면은 한 150, 170? 그쯤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되게 작은 거예요. 자동차 한 대, 승용차, 트럭도 아니고 승용차 한 대 정도 엔진 출력이거든요. 그것보다 큰 배면은 무조건 질소산화물 배출량 규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빡빡하게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원래 규정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게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황산화물 규제는 우리 뭐 얘기했었으니까요. 황 배출이 제한되는 구역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연료 자체가 황이 적으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그냥 일반 연료를 써도 황산화물을 막아야 되니까 스크러버를 달아서 황산화물을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도 우리 환경 얘기할 때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항구 쪽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퍼온 밸러스트 워터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주인 없는 바다에서 선박 평형수를 한번 다 교환을 해서 갈던가 지금 있는 거 버리고 새로 그 바닷물 채워오든가 아니면은 평형수 안에 처리를 해서 생물을 제거를 해라 라는 게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7년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평형수 처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게 규정이 됐고요. 그러면 이전에 만든 선박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환경검사를 받거든요. 환경검사를 받는데 그때 설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어쨌든 5년 안에 모든 배에 설치를 하는 게 목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폴 얘기하다가 그 연료탱 이제 기름 얘기를 했는데 이중선체를요. 원래 마폴에서 규제하고 있던 거는 선체가 있으면은 이중선체를 만드는 거는 화물칸에 기름이 차 있을 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운송하는 배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아니 배 연료 탱크도 큰데 여기도 구멍 나면 큰일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마폴 안엑스 1에다가 추가로 연료 탱크를 보호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뭐 거의 그 이중선체 유조선 이중선체랑 규정은 비슷해요. 근데 이중선체 규정은 이게 되게 2m인데 뭐 어쨌든 그거보다 좀 작은 값인 것 같고 그래서 2007년 이후 만들어지는 배는 연료 탱크도 배 안에 공간을 두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을 막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평형수 탱크 규정이 있는데 얘도 마폴에서 기름으로 인한 오염 방지예요. 왜 평형수가 기름이랑 연관이 있냐면은 옛날에는 이중선체가 아닐 때는 그 연료 탱크 유조선들이 기름을 운반하는 탱크를 비우면은 거기에 물을 채웠거든요. 평형수로. 뭐 어차피 액체 담는 통이니까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기름 탱크에 평형수를 채웠다가 그 평형수를 버리면 기름이 섞인 게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규정으로 낸 게 이중선체 어차피 만들고 있으니까 이중선체에서 여기 주위를 이중선체로 남는 부분을 평형수 탱크로 써라 라는 게 격리된 평형수 탱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물 채우고 여기서 물 빼는 거는 뭐 오염될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핵심은 기름을 채우는 화물칸에 물을 채우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흘수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게 배 길이가 뭐 300m다 라고 하면은 계산하면 얼마죠? 8m 나오겠네요. 이게 300m짜리 유조선이면은 배 자체 무게 더하기 이 격리된 평형수 탱크에 물 채웠을 때 흘수가 8m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평형수 탱크의 용량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선수 선미 트림도 선미 쪽으로 가라앉는 게 뭐 얼마 이하가 되게끔 선수 쪽에 물을 더 실어서 무게 균형을 맞춰줘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유조선이니까 격리된 평형수 탱크 얘기가 많은데 제가 그림을 엄한 걸 붙였나? 다 맞겠지. 예. 그래서 유조선에서 그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 그림은 제가 넣을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벌크 캐리어 같아가지고 잘못 넣었네요, 그림을. 이제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중선체 상세 규정이고요. 화물 칸에 기름을 채웠을 때 배 벽면이 이중으로 만들어서 바깥쪽이 이렇게 그림처럼 뚫려도 안에 있는 게 유출이 안 되게 하자라는 규정. 그래서 보면은 최대 2m예요, 간격이. 실제로 거의 한 2m씩 간격을 두고 선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솔라스 규정 중에 하나는 배 앞이 잘 보여야 사고가 났을 때 날 것 같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컨테이너선은 갑판 위로 짐을 이렇게 많이 싣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갑판 위로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여기 운전하는 조타실에서 봤을 때 여기가 조타실인데 여기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으로 이렇게 앞을 쭉 봤을 때 뭐 배 길이의 2배 아니면 500m 중에 작은 쪽으로 시정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갑판 이걸 세워요. 그 다음에 요새는 배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얘 맞추기 힘드니까 조타실이 배 중앙으로 옮겨지고 있죠. 옛날에 배 뒤쪽에 엔진실 위에 있어서 배 뒤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 설계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30분짜리 영상이 올라갈 건데 수업 중에 같이 녹화를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걸로 30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어지간하면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